자, 그리고 이제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한테 지목된 심상정 후보 얘기예요. 네. 대구에 왔어요?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안 왔다 우리가 욕했죠. 네. 예, 뭐 제가 욕을 했죠. 너의 욕도 우리의 욕으로 만들어주는 저의 아량입니다. 네, 같이 책임지자 이거죠. 네. 일단 어제였죠. 음. 이 심상정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서 이 유세를 했었고 앞서서 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네. 이 기업 공간에 방문해서 유족들이랑 이 전국 궤도 노동자 협의회와 정책 협약식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궤도 노동자 협의회가 있어요? 네. 옛날에 지하철, 궤도연대 이런 네, 철도 뭐 이렇게 멋있네요. 궤도 얘기. 궤도 이러니까. 그래서 무한궤도. 주제가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그대에게를 해야 되나? 이심 후보가 제가 뭐 주목했던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누구와 만날 거냐, 네. 어떤 사람을 또 전면에 내세울 거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날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심상정 후보가 네. 뉴스 밑장을 들었다. 네. 예, 이 얘기가 설득력 있게 퍼지고.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도 네. 심상정 후보가 경제 토론회였나요? 영재 때 마지막 멘트. 경제부터 해서 이제 정치 얼마 전에 음. 정치 토론회 또 마지막에 음. 경제 때는 장애인 시위 네.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는 누구였죠? 그 그다음에는 정치 분야에서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네,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 근데 전용길 기자가 그 전에 2차 경제 토론 전에 네. 우리 방송 때 얘기를 했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라. 그거 아마 네. 그 심상정 캠프에서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했어. 왜 이제 하는데? 그걸 왜 이제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뉴스 밑장에서 나온 걸 들었다. 심상정 후보가 저희 정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되겠네. 정의당은 좀 그만하자. 그리고 그만 씹어줘.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이거 몇 달 됐어. 11월에 했던 방송이었나? 주 4일 근무제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심상정이 주 4일을 던졌는데 네. 라고 하니까 이창훈 대표가 주 4일을 주사위를 던져졌다. 네. 그랬더니 길거리에 나가니까 현수막에 주 4일은 던져졌다는 현수막이 나와 있는 아 거예요. 맞아. 지금 우리가 무슨 헤리티지요? 정의당 싱크탱크야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뭐 지하철 노동자 유가족 그리고 지지 연설을 했던 사람이 이 대구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생 요 분들이 심상정 후보 지지 연설을 했고 심 후보가 연설을 했던 유세장에서 이 대구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았다. 이 대구 경제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대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 방송에서 전용기를 얘기했죠. 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러고 보니 진짜 좀 무섭네요. 심상정 후보가 이동 중에 네. 뉴스 밑장을 듣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최근에는 안 듣겠지 싶었는데 계속 들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리고 대구 말씀하시죠. 네, 우리 심 후보 유세장에 네. 그 쪽수가 좀 적었어요. 어떤 쪽수? 사람 수가. 사람 수가. 운동원이 아니면 청중이? 운동원과 청중. 그 제가 이 정의당 당원들한테 당원들 좀 혼내주고 싶은데 네. 심 후보가 이미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피켓을 들고 있어야 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 당원들이 네. 제가 대구 선대위 관계자 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아니 지금 당원들이 후보가 왔는데 지각을 하면 어떡하냐고. 네네. 뒤늦게 이제 피켓을 들고 허겁지겁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의당 선대위 분들이 5년 전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네. 정의당 당원들이 선거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요? 쉽게 말하면 좀 빠졌다. 5년 전보다 빠졌다. 5년 전보다 빠졌다. 그리고 청중들의 수도 그 5년 전에 대구 동성로에 왔을 때 네. 숫자와 비교하면 좀 많이 줄었어요.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몇 시에 왔어요? 몇 시에? 11시 반에 왔습니다. 토요일에? 네, 토요일 11시 그때 반에.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그래도 그 시간대 동성로는 사람들이 이 유동인구가 오후 시간보다 많지는 않은데 있고 네. 근데 결국은 당에서 결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심후보 연설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연령대나 성별을 유심히 봤는데 연령대와 관계없이 확실히 여성이 또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사진 찍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40대, 50대 포함? 네, 포함해서. 그래서 심후보가 아무래도 어쨌든 여성 연령과 관계없이 여성으로부터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구나. 제가 그 장면을 포착했는데 심후보가 이제 악수하면서 쭉 가는데 네. 한 50대 남성에게도 이제 주먹 악수를 청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발작 끼고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특히 이제 소위 대개 성향의 사람들은 정의당을 이제 거의 원수로 보고 있죠. 근데 TV 토론 선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는 인상 깊었어요. 여기 나오신 세 분 다 민주당에서 만든 분들 아니십니까? 메이드 인 민주당 아니에요? 예? 메이드 인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죠?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재명이 아픕니다. 그랬어. 진짜. 보니까 2차 경제 토론 끝나고 나서 조사한 것 같은데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TV 토론 잘한 후보 누구냐 조사를 했습니다. 1위 이재명 31%, 2위 안철수 22.1%, 3위 심상정 16.1%, 4위 윤석열 15.4%. 윤석열 후보가 경제 토론을 못했다 이 평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25.8%가 나왔어요. 잘했다가. 근데 15.4로 뚝 떨어진 거죠. 네. 안철수 후보 2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 대비해 가지고는 자기 지지율 3배 넘는 수치가 그렇죠. 나왔다. 16.1%.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사회 분야? 정치 분야. 얼마 전에 해 가지고 그 조사했던 것도 또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는 꼴찌로 나왔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사실 정치 분야에서는 좀 두각을 확 드러내지 못했다. 저는 정치 분야보다 잠들었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경제 때는 이제 안철수의 절레절레 이런 약간 흥행 요소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원래 가능하면 그 김수민의 뉴스 밑장에 이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근데 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일정이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몸값이 높아서 결국은 뭐 안 됐는데 정의당의 한 그 국회의원 쪽에서 김수민 평론가랑 꼭 같이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데 시간을 거기 토요일 오전으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네, 뭐 일정이 안 되면 네. 그러면 우리 뉴스 밑장에 네. 제가 그 추가적으로 이 편집을 해서 넣더라도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그래서 유호정 의원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유세중에 만난 사람들 그 몇 가지 좀 질문들을 한 3가지 정도 했어요. 일단 조국 사태 이후에 뉴스 밑장도 청취자가 떨어져 나갔지만 정의당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남녀 간의 20대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후보자들의 눈썹 문신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으니까 이후에 뭐 눈썹 문신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죠. 근데 타투 합법화는 그 후보나 정치인들 중에서 저는 반대하는 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문제죠. 젊은 분들은 주사일제 복지국가 슬로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 6일에서 주 5일 넘어가던 때 비슷하게 걱정들을 좀 하시거든요. 이거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한 것이냐. 또 자영업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회사 근처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걱정들도 하시고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 우리 사실 뭔가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 했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우리 할 수 있다. 단기간에 어제 하다가 오늘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들 해소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죠. 20대 분들은 만나면 반가워 하시죠. 저는 특히 이제 저랑 마주할 때 저는 잘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관심 많이 갖고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은 힘도 되고 또 후보도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셀카 찍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휴대폰에 이미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후보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후보도 힘을 받고 돌아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진보 정당이 아니라 이제 보수 정당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남성 지지자분들 경우에. 여성 청년분들 경우에는 저희 정의당의 어떤 지지율을 좀 견인해 주시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편으로는 공존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정의당이 걸고 있는 공존이라는 가치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연대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 내로남불이잖아요. 불확실한 그런 연대,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함을 깔고 가는 것보다 적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이라는 가치. 공정이란 건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차라리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든 간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더 확실한 거고 청년들은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정이라는 가치에 좀 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의당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을 위하고 있는 게 맞냐 그런 의문을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좀 이런 오해를 좀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노동의 가치라든지 뭐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라는 이 의지라든지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해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는 왜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또 덧붙이셨던데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내용이 또 살펴보면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있어 왔던 이야기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약속들을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말하신 대로 지키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정의당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일단 민주당은 정의당에 표 맡겨둔 듯이 구는 그 태도를 좀 버려야 돼요. 다른 정당이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1번당, 2번당 다 똑같다. 저들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해서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이렇게 얻겠다 하는 그 태도도 저는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치가 이제 20여 년이 되었잖아요. 여전히 작은 정당이기는 했지만 뭐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제는 뭐 치료비 상한제 100만 원으로 이제 시작하는 무상 의료의 길까지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긴 했지만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또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당, 2번당에게 이렇게 정권을 번갈아가며 맡겼는데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대안을 찾아서 3번이 있으니 그 당에도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보수화되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의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두고 뭐 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칙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토론할 때마다 조금 느끼는데요. 본인 차례에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뒤적거린다든지, 뭐 웃음으로 때운다든지, 좀 말문이 막힐 때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로만 일단 맞고 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비정규직,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아직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거든요. 근데 산자위에도 노동 관련 현안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화력발전소를 폐쇄를 해야 하잖아요. 원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것에 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그런 비정규직 있는 하청업체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삶이 그렇게 안락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하면서 보내시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뭐 환경을 지켜야 하니까, 지구 종말을 막아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해봐야 이달 말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 곁에 누군가가 계속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누가 좋아서 뽑는다라기보다는 1번은 안 돼, 아니지 2번은 더 안 돼, 뭐 이러면서 더 뭐랄까요, 최악을 맞겠다라는 그런 선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정당 후보들이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저의 목표는 적어도 2자릿수의 지지율을 얻어서, 사실 2자릿수 지지율이 되면 반액 혹은 지지율에 따라서 반액 혹은 전액을 또 선거 비용을 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의당의 어떤 다음 정치를 좀 준비를 하는데 도움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 홍보본부장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 보여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전국 어디에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같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달라, 진보정치 아직 필요하다, 나는 1번당, 2번당에게 더 이상 이 사회를 맡기지 않겠다,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께서 심상정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해주십니다. 심상정 후보 두고 오래된 사람이다, 소위 고인물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도전을 해온 사람이고, 고인물이 아니라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는 반성하셨고, 또 위성정당 사태 때 원칙을 지켰고, 또 우리 토론할 때 보이겠지만 마지막 1분을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정치인, 그게 이제 심상정 후보입니다. 뽑아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꼴찌를 했지만, 그리고 윤석열 후보 조금 더 올랐죠. 아까 근데 그 조사 기간이 또 다른 조사 기간이라서, 근데 항상 이재명 후보가 1등 나와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1등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그렇죠. 결집도고 취향. 근데 이제 자기 지지율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도 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심상정 후보는 계속해서 TV 토론 선전이다. 네. 이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가 안 되느냐 했을 때 능력치입니다. 능력치. 맞아요. 예, 능력치 평가에서 계속 딸리고 있어. 크게 딸리고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서던 포스트에 의뢰해서 지난 26일에 조사한 결과인데, 국정 운영 준비 능력을 물었어요. 10점 만점으로. 이재명 5.58, 안철수 5.05, 윤석열 4.71, 심상정 4.10. 보통 지지자들은 높게 해주거든. 그런데도 윤석열 3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결집도 차이인 것 같은데 HSG님이 우리 이 여론조사 응답을 보고 결사옹위하는 건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누구를 결사하고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의 토론을 좀 그런 게 예.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이 음. 적극적 지지층 결집하는 지지층들은 음. TV 토론회 볼 때 음. 상대 후보가 얼마나 잘하는지 장점이 뭔지 이런 거 안 봅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토론은 또 내용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지지층들은 아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토론 평가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결집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정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후보 정했기 때문에 잘한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결집력이 조금 떨어지는 지지층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조세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지난 20일, 23일 의뢰해서 국정 분야별로 각 후보에게 거는 기대감 이거를 점수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그래프를 보면 8개 분야인데 윤석열 후보가 단 한 분야에서도 1위는커녕 2위도 못합니다. 네. 그래도 빠지는 건 또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 이런 게 좀 빠지고 이재명 후보도 안보 위기 뭐 대북 정책이 조금 빠지는데 윤석열은 골고루 한 원이네요. 아 오툴 플레이어인 거. 그거는 골고루 다 못한다는 거지. 그 정도면 야구 선수 치면 추신수인데. 그래서 총점을 따져보니까 안철수 418.38, 이재명 395.59, 윤석열 304.58 이렇게 나와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 2개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이제 능력 이미지에서 일단 아직 안 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계속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계속 남은 게 정권 교체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좌파 혁명 세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히나 이창원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좌파 혁명 세력이다. 민주당은 한 번도 좌파였던 적도 없고 혁명을 해본 적도 없죠. 세력만 있지 세력만. 이게 보니까 제가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지금 20, 30대가 다 그 한국갤럽 기준으로 20, 30대가 일주일 만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역전당했어요. 그리고 40, 50대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좌파 혁명 세력 이런 얘기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세대가 어딜까요? 말 좀 해줘봐. 좌파 혁명 세력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40대 애들 아닌가요? 민감한 거. 그렇지. 40, 50대. 예, 40, 50대죠. 86 세대들. 예. 그래서 왜 이런 우익 유튜버 같은 얘기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TV톤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기 장점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 살린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좀 드러났던 예시가 심상정이 되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봐라, 내가 TV 토론회에서 이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거 철회했죠, 포스코가. 포스코가 철회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아가지고 되도 안 한 제안한다고 심상정이. 내가 내 후보가 다 한 건데 하니까. 그렇죠. 말을 또 바꾼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후보 다 되도 안 한 제안을 한 거다 얘기했거든요. 됐잖아. 그렇게 됐는데 내 후보 모두 앞서서 그 이야기는 포항화선에 했어요. 근데 포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포항화선은 이야기를 해놓고 딴 데 가서. 정작 이게 서울 가서는 그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심상정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TV 토론에서 유일하게. 그러고 나니까 그 여영국 대표가 그 철회 결정 난 날 포항에 또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상정과 여영국 홍보를 했어요. 우리 홍보할 수 있지. 우리가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 관련해서 일본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언론들이 시민들의 불편함만을 강조하는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 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적은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 정의당에서 그걸 가지고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우리가 심상정의 말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포스코 지주회사 옮겨가는 거는 이건 윤석열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 계속 안 놓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구에 와서도 했고 다 했는데 정작 TV 토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좌익혁명 세력 이야기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철수도 포스코 이사의 의장을 했었잖아요. 대구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포항 와서도 하고. 근데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또 못 꺼냈어요. 선수 친 거죠. 안철수가 이게 선수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선수 몇 개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는 건데 선수 몇 개 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문제였었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왜 좌파 이런 타령을 해서 이게 색깔론을 광고 그렇게 하거든. 그럼 40, 50대 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지금 리스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리스크가 과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내각을 꾸릴 수는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회 구조, 그리고 인력풀, 그리고 지금 당이 어찌됐건 뭐 국민의힘은 사실 당이 뭐 이렇게 제대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가장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할 텐데 이거에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결정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뭐 헤쳐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뭐 진짜 맨날 민주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밥 김치찌개라도 끓여주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 계란말이. 그렇죠. 계란말이를. 이런 이야기라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를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 또 똑같겠구나, 문재인 박근혜 뭐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재명 세력에 눌려서 길을 못 펴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에. 누구? 이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누구 얘기한 거야 또? 그럼 이낙연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또?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반이재명 친문 있잖아요.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 막 윤석열 홍보물도 만들어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인터넷 짤 같은 거. 이쪽 흐름을 되게 크게 잡고 있나 본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안철수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터넷으로 과대 대표된 거예요. 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민주당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비토하더라도 비토를 세게 못하게 할 건지, 혹은 나아가서는 표로 땡겨올 건지, 이걸 그렇죠. 얘기할 때 그냥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좀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봤어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똑같이 광화문에서 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박근혜처럼 뭐 때처럼 이렇게 촛불 들고 하면 어떡하겠냐. 가겠다. 퇴근하고 소주라도 한잔 하겠다. 물론 안 했지만 맥주인가? 호프. 하여튼 그거라도 뭐 한잔 하겠다. 호프는 딱 한 번 한잔 한다는 게 노회찬 의원 발인 날이었죠. 호프는 그 안희정 그 뭐야 이재명 그때 뭐 경선 끝나고 나서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이고 대통령 되고 나서 호프데이 한다는 그날이 그래요. 노회찬 의원 발인 날이었습니다. 자, 하여간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소야대 대통령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그렇게 그 2년 갈 텐데 그러니까 허경영 얘기가 맞는 거야. 식물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러면 진짜 까딱 잘못하면 이제 뭐 규합해버리면 탄핵까지도 가능한 숫자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불안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TV 토론에서 노동이사제 놓고 안철수 후보랑 서로 그렇죠. 입장이 다른 네. 걸 다툴 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극우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그 안철수와 비교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보여줄 수 있는 국면에서 안철수는 좌파 혁명 세력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서버리면 안철수는 정책적으로 보면 윤석열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인식이 윤석열은 안철수보다 더 오른쪽에 음. 위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죠. 주로 이제 사드 얘기를 해도 안철수는 사드 추가 배치 전에 우선순위가 있다. 한국형 미사일 체계하고 LSM 개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안보 쪽으로는 온건해 보여요, 안철수가.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로 외쳤던 거는 진짜 강경 보수의 정책들이거든. 근데 이번 조사에서 20대, 30대에 이재명 지지가 올라요. 어디서 올랐을까요? 여성 아닐까? 그러니까 뭐 선제 타격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성가족부, 여가부 또 그 일본 뭐지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거는 윤석열이 일본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을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진짜 뭐 그것도 실력으로 보는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뭐 낚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런 것마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 나가가지고 뭐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혼자 있는 것 가지고도 저 사람의 또 외교 능력이나 실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뭐냐 툭 던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그런 게 계속 불안한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커 나가는 거를 보는 것도 좋은데.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무슨 다마고치예요? 거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를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는데 국민이 키우는 거잖아. 그만큼 불안하게 보는 거잖아. 불안하게 본다니까. 그 안보에서도 그렇고 이제 강경 보수 일변도로 가니까 이제 역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결집해주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안보에서도 요번에 일본군 유사시에 뭐 들어온다. 요거 전에도 국민의힘 경선 때 핵공유 이런 얘기 했다가 좀 급하게 이렇게 바꾸는 예,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외신 기자들이나 이쪽에 물어보니까 미국 정강 분위기 어떠냐. 그 윤석열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안심할 만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불안하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아니 윤석열을 막 사드 얘기 먼저 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선제 타격 뭐 핵공유 이런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러게 이 사드는 사실 이거는 우리 독자적인 게 아니라 네. 한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 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게. 그리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그 사드를 산다고 했어요. 독자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 트럼프 때였으면 거기에 호응을 했을 것 같은데. 자기네는 돈 안 든다. 근데 이게 물론 사서 배치하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하고 했을 때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치고 갈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 또한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한 방 찌른 게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뭐 포괄적 안보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 때 들어 있었어요. 바이든 문재인 회담할 때 들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또 공약 이행률 100%를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미 돼 있는 거를 또 공약한 게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죠.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두 후보의 공약은 수렴함. 부동산 봐봐. 그쵸. 공급 확대, 세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활발하게 한다. 네. 또 뭐 있죠? 용적률 상향.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뭐였더라? 그리고 저것도 비슷해요. 세제 완화. 네, 세제 완화, LTV 완화 이런 거. 그래서 그나마 차이가 좀 보이는 게 안 보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표현을 격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이를 또 벌려놓는 게 있어요. 내가 TV 토론 때도 결국 내 귀에 남은 거 하나였어요.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난폭하다고 얘기하고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유약하다고 얘기한 거. 이게 다야 내가 봤을 때. 예.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지간하면 힘들걸? 그러면 이재명이 되면 뭐 이렇게 뭐 또 다를까요? 아닐 거거든. 예. 별 차이 없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감정적 언어로 차이를 크게 만들고 있다. 일단 2주의 흐름 네거티브는 끝까지 격화된다. 왜냐? 한쪽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한쪽으로는 능력치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 상태에서 두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전쟁은 도덕성인데 마지막 마지막 정말 마지막 전쟁이 되겠네. 도덕성인데 누가 더 도덕적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부도덕한가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 끝까지가 일단 화천대유대 도이치모터스 화천대유대 도이치모터스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양념처럼 또 나온 게 이재명의 검사 사칭과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 의혹. 한쪽은 검사 사칭, 한쪽은 봐주기 수사 의혹 이렇게 나와요. 이런 판이 깔릴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에피소드로 따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본부장 스캔들도 계속. 네, 혹시 뭐 이창원 대표는 현재 스캔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아니 전혀.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난 이재명 윤석열이 둘 다 외계인이다라고 해도 정말 그렇구나. 저는 이런 수준까지 왔어요 우리 선거가. 그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보세요? 아니 아니 왜 사람을 잘못 뽑은 거야?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일이 좀 이쪽이다 보니까 네. 문화적으로 좀 이걸 보는데 우리가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좀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진짜 눈도 많이 변화했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흔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커리어라는 것을 관리하는 이 기록의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그 형수한테 욕설했는 거 이게 녹음이 다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게 다 녹음되는 사회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 통화할 때 어지간하면 방송하듯이 통화합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통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혹은 우리나라가 약간 근대화가 이제 시작된 시대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이 빠른 시대의 리더로 나오려고 하니 저는 이게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예전에 뭐 그런 거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간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땐 도저히 안 될 법한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충돌이고 다음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조심을 해야 되고 다음이나 다다음 대통령까지도 저는 이거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태생들 정도까지는 저는 이거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태생들로 아니죠 50년대도 있으니까 40년대는 없죠 이번에 나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김경재. 김경재. 그러니까 뭐 60년대 태생들, 70년대 태생들까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에서 뭔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자기도 상상치 못했던 기록이 펑펑 터지는 것들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윤석열보다 더한 게 있을까 더한 사람들이 이제 후보라도 될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조금은 이창원 대표의 이야기에 더해서 좀 다르게 보는 거는 이 대한민국의 일종의 주류에 대한 교체가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고위공무원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비리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가령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도 김동연 후보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욕설 파문이나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심상정 후보 유세 왔을 때 가장 해맑게 연설하던 모습이 뭐였냐면 여러분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덕성 아닙니까?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가 뭐 본부장 비리도 없고 주가 조작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바로 밑에서 이 배우자인 이승배 씨가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심상정 율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비리나 이런 도덕적인 결함이 있을 거다라고 퉁쳐버리는 거는 그 같은 시대에 살아온 네, 네.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니도 운전 2번인가 딕 체니, 그죠. 미국 전 부통령. 부통령 네. 그 영화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마약 음주 아 체니 영화 있죠. 영화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바이스였나? 바이스. 제목이? 예. 그리고 뭐 저기 부시 같은 경우에도 네. 마약 뭐 했었다. 뭐 그리고 트럼프도 제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진짜 뭐 인생이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오바마도 어렸을 때 대마 폈다. 트럼프는 걸어다니는 전과 아니요? 대마 폈다. 법에 뭐 안 걸리는 전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인 건데 우리가 무슨 진짜 그 뭐랄까 이거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저는 대통령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직업인이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건데 문제는 그 직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거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해 주자. 혹은 그러면 큰일인데. 그래서 이재명은 한편은 이명박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니지 근데 그때는 그게 기준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 그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이번에가 좀 다른 거는 체니만 하더라도 정치를 한 30년 뭐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부통령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치적 커리어를 쭉 쌓아오면서 정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정치를 하면서 상쇄를 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면 그런 게 그냥 바로 아웃이지. 예를 들면 김혜경 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실 큰 문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큰 문제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욕설 이것이 나는 아니라 솔직히 그게 더 그렇다고 그렇지. 봐.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권력에 관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그 뭐 갑자기 야 너 왜 이래? 나는 좀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게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언론 종사자 한 명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하는데 자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보죠.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하고 법인카드 유용 이거 왜 진작에 검증 안 됐을까? 아 그렇죠. 대장동 사업이 그때 그게 꼭 이번 대선에 들어와가지고 검증될 만한 일이었나요? 아니거든. 그리고 대장동은 이재명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현금 배당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선거법에도 걸렸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이라는 거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나는 나오기가 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가는 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문재인이 뭔데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은 정말 도덕적으로는 사람이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죠. 뭐 나온 거는 없잖아. 나온 게 없는 사람이죠. 나온 건 없잖아.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노무현, 노회찬 등등등 해서 그런 이제 비극적인 또 결말로 투영돼 가지고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거고 그 도덕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거냐. 저는 이런 것들이 한 번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출직 당선자들이 꽤나 많이 하는 범죄이고 윤창호법 이전에는 조금 덜하다기보다는 뭐 그래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등등등의 평가들이 하여튼 이번에 저는 대선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의 대통령이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기준들이 조금 이제 있을 거고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수욕설 뭐 이런 거 하더라도 그 일 잘하면 되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갈 거냐 조금 저는 이게 좀 사회적 합의들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욕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건 그렇지. 권력과 관련된 거 권한에
예, 집행에 관련된 것들 대장동 의혹하고 법인카드 유용 이게 있고 그건 커요. 진짜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정말 컸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평가가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마구잡이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때도 그때 그 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 쪽 법률 인사하고 자택에서까지 만나가면서 다 조율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해서 쳐가지고 그 사람 자살했다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제가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들이 계속 나와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이 파주 운정지구 사건에서 유래된 건데 그때 이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결국에 업체들이 튀겨 먹은 거죠. 이익을 튀겨 먹은 건데 여기 SM 종합건설 주범으로 돼갖고 그 대표하고는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SM 종합건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게 삼부토건이고 그 다음에 지분을 삼부토건하고 삼부토건 출신 임직원이 만든 그 모 기업이 있습니다. 그 둘이 합치면 지분 50%가 넘어요. 개발 지분에서. 근데 윤석열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LH 사건 때. 땅과 돈을 쫓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땅과 돈을 쫓았으면 삼부토건이 파주 운정지구 수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삼부토건하고 윤석열하고 사실은 인맥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를 이어준 모 무속인 신모 씨가 있고 무정스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인맥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모 기업의 대표를 지내는 황모 씨. 그 황모 씨의 아들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고 수행비서예요. 이 사람들이 인맥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파주 운정지구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 수첩에 윤 검사 황 사장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예, 골프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동은 뭐 수첩에 써 있는 것과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까운 사이들이다 이 사이들이. 근데 삼부토건에 빠져나간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문제라든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후보가 무슨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홍준표가 그 계좌 공개해 보세요. 아, 예, 공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계좌 말고 딴 계좌들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통정 거래를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였는지 아니면 가담을 한 건지 이거는 관건에 남아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 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밝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수수사는 보통 법정으로 가도 기소를 해도 무죄 나올 확률이 큰 게 특수수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야 조국기 부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건희는 손해를 봤다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정경심은 손해를 봤다는데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 했던 사람들 조국기 부대에 있었고 그리고 가짜 뉴스들 뭐 김건희 계좌 그 통장 거래 건수 보니까 주문 건수를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던데 그래 가지고 주가 조작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주가 조작을 여러 계좌로 하는 거니까. 그걸 내보니까 하루에 18건이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거 했다가 안 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통으로 그냥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죠. 나는 김건희 씨가 정확하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드 치는 것도 좀 이상하다. 국민의힘이 뭐 실드 치면 바로 언론에서 반박해요. 국민의힘에서 뭐 이거 전화로 주문한 건데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다. 전화로도 주가 조작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 선수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인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도이치모터 사건에서도 당장에 그랬었고 그리고 전화 말고 HTS로 한 것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주가 조작한 건 왜 김건희 씨가 2017년까지 뭘 갖고 있었느냐? 그게 아닌 흔적도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도이치모터스 감사 보고서 보면 2013년인가에 다 털어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 뭐 이 부분은 좀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조국 가족보다 김건희 쪽 사건들이 더 커요. 어떻게 합니까? 재봤어요? 비슷한 거 많아, 비슷한 거. 진짜 비슷한 거예요. 김건희의 유지 논문, 예, 조민의 논문 초록에서 오탈한 논문, 김건희의 허위 이력, 조민의 7대 허위 스펙,
정경심의 코링크 PE,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웅동학원하고 그 윤석열 후보 장모 굉장히 비슷합니다. 양쪽이. 그래서 제가 윤석열 가족 의혹 문제는 조국 시즌 2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평론가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는 우울한 사실을. 그리고 내가 윤석열 가족 문제는 조국 2라고 표현하니까 국민의힘 사람이 나보고 민주당 프레임이라고. 민주당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누가 윤석열을 보고 조국 2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 결정적인 이창훈 대표가 말했던 대로 이번 네. 대선을 거치면서 좀 포인트 분기점이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도에 나온 후보들 보면 그러니까 욕설하고 뭐 쌍욕하고 이 정도는 그러니까 개인적 도덕성에 대해서는 안 보는 대통령 선거가 됐다. 이 실제 홍준표 의원이 다시 이 부활해서 5년 전에는 꼰대 할배 이미지였다가 지금은 뭐 청년들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뭐 됐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의원이 뭐 경남도지사 시절 아유 난리였지. 그 홍준표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는 도덕적 후보에 네. 반영을 홍준표 그 의원이 뭐 물론 뭐 장인한테 영감탱이 뭐 이런 거 말고 최악은 이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구나를 보여줬던 언어는 그거예요. 채널A 경비원한테 니 뭐 쌍판 보러 온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한 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 그러니까 경비원이 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뭐 어떻게 오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따 대고 그냥 평소에 그냥 자기보다 좀 아랫사람이나 혹은 조금 이렇게 일을 뭐죠 3D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아버지가 경비 노동자라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현수막에도 썼었어요. 지난 대선 때. 근데 지금 홍준표는 일단 됐고 지금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이 중에 도덕적 기준치가 어. 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누가 되더라도 뭐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앞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될 것 같다. 아마 말실수에는 굉장히 관대해질 것 같아요. 노무현만 억울하게 됐어. 아니 노무현만 억울하게 됐어. 정태욱 전 의원도 억울할 거예요. 이부망천. 이부망천. 이번에 교훈을 세워줬죠. 말실수를 할 거면 대선 후보가 되고 말실수를 해라. 큰 정치인이 되고 해라.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윤석열을 왜 검증받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이재명은 단체장을 몇 년 한 거예요? 12년? 네, 12년 12년을 했죠. 네, 12년을 했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했어요. 인사청문회도 했어요. 난 민주당 인간들 뭐 했는지 모르겠네. 민주당 인간들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뭐 했어 너네? 아니 민정수석 뭐 했어요 도대체? 그때 민정수석 나몰라라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은 이제 자기 법무부 장관 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윤석열, 조국 환장의 조합인지 환상의 조합인지 하여튼 그거 만든다고. 아니 민주당은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뭐 했어요? 요새 부동시 다시 끄집어 들더라고. 이제 윤석열이 검사할 때 신체 검사한 게 좋아졌다. 군대에서 한 거랑 다르더라. 그때 뭐 했냐? 그때 뭐 했냐고. 그때는 지들이 미니까 그냥 넘어가고 윤우진 문제라든지 온갖 거 다 넘어갔잖아. 그때 허위이력 문제, 김건희 씨 허위이력 문제를 선구자적으로 끄집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처가 쪽 다뤘던 사람은 누굽니까? 장제원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후떡 찌심 뒤집듯이 뒤집어지나? 어떻게? 부동신은 오신환이었어. 부동신은 오신환이었고. 그 다음에 최이배 의원 또 책임 있어. 최이배 의원이 김건희 씨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거든. 이제 요즘에 끌고 나와서 다시 민주당 가고 나서 한동안 좀 안 하다가 비슷해요. 제가 뭐 그러니까 타석에선 그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전 조국 윤석열의 가장 큰 비슷한 점은 부인들한테
한테 약간 하여튼 굉장히 좀 많이 의지가 아니고 좀 휘둘린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송이라서 재산적,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방송이라서 제가 명예훼손 혹시 들어올까봐 말을 못해요. 사석에서 몇 번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석한테 두 분한테 말씀드리세요. 윤석열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평론가가 방금 정치인들이 검증하지 않았던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회의원, 중앙정계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 지방 정치인들,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좀 무딥니다. 네. 아니 경기도인데도 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인데도 심지어. 법인카드, 성남FC 요즘에 또 무슨 업체야? 방역업체하고 경호업체로 이건 뭐 조금 최근이긴 합니다. 경선 비용을 유령업체로 추정되는 곳에 지출했다 이 문제인데 이런 거 왜 검증이 안 됐지? 이거- 아니, 업무 추진비 이런 거는 굉장히 검증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건 그나마 한다는 게 업무 이거는 추진비잖아요. 그 원희룡 지금 본부장이 어. 이 대선 경선할 때 많이 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경기도의 언론 광고 집행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 남경필 지사 시절과 비교를 했죠. 저도 실제 그 부분들을 거의 매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등장하면서 언론 광고비 집행 수준이 김관용 경북도지사 시절로 거의 올라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기도가 경상북도보다 인구는 한 4배 정도 많아도 광고 집행하는 금액 숫자가 경상북도의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뛰었습니다. 100억대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재명 지사 들어가면서. 사실 검증이 무뎌지는 1순위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맞아봐야 잽을 좀 맞으면 두들겨서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제일 두들겨서 일하는 사람이 권영진 대구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요. 검증을 누구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비판이 들어오겠구나라고 단체장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늘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별로 없었다. 나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파고들고 이런 거 별로 못 봤어요. 네. 예, 성남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역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KD님 5,000원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거는 이재명 퇴임 이후라도 밝혀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와서 밝혀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착각했던 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홍역을 치렀잖아. 나름대로 둘 다. 이재명은 대법원까지 갔다 왔고 윤석열도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추용 갈등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털만큼 턴 줄 알았어. 이재명에 맞아요.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털만큼 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불만 털렸어. 이재명 바지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진짜 털만큼 털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또 나온 거. 그러고 나서 또 나온 거. 다시. 다당제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 되는 경우와 윤석열이 되는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KD님 물어봐 주셨는데 없다고 봅니다.